자, 우리 수군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창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성준이 창을 했다. 노래를 불렀던 그 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끝나는 것들은요, 여러분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꾼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구전 문학이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동시에 약간의 뭐 스토리 변화, 또 약간의 어떤 문장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본이 가장 원본에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성준이라고 하는 소리꾼이 불렀던 본을 시험에 냈다 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문학사에 전래되었는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할머니가 물은맛에 손자를 베어놓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해주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 근원설화라고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판소리로 먼저 정착이 됩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꾼이라고 하는, 광대라고 하는 직업군들에 의해서 가창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청중들, 관객들이 모여서 함께 그 작품을 즐겼던 갈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 극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했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판소리가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판소리까지는요, 구전되어 왔던 특징을 갖는다면 이 판소리계 소설은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역시 한 번의 변형이 더 일어났겠죠. 어떤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첨가되거나 삭제된 스토리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판소리계 소설이 1800년대라든지 1900년대에 신소설로 정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보를 가지고서 판소리가 시작되었고 향유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아이들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근원설화나 신소설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고전 산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합쳐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얘는 고전극, 얘는 고전 소설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가로 끝나면 판소리고요, 뭐뭐 전으로 끝나면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가라고 하는 판소리 극작품이 별주부전이라고 하는 판소리계 소설로서 문학으로 기록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이 가나 작품으로 동시에 나와서 비교대조되는 형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군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실은 스토리죠. 그 부분의 어떤 한 대목을 따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그 현대 노래 중에서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노래 있죠. 그것도 사실 이 판소리 수군가의 어떤 대목, 어떤 일부분을 차용해가지고 가사와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이 그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면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안일이라고 하는 사설 대목이라고 합니다. 소리꾼이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엮어나가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하고, 무슨 몰이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그 판소리 장단이라고 하죠. 어떤 리듬감이라든지 어떤 멜로디나 박자나 어떤 노래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일이와 이런 장단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판소리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판소리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는 중몰이, 진양조, 자진몰이 이런 애들의 특징을 보기에 제시한 후에 왜 이 대목에서 중몰이가 쓰였을까? 왜 이 대목에서 자진몰이가 쓰였을까? 이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굉장히 느긋하고 천천히 사건이 전개돼야 되는
그 전개의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엮어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안일이와 그 다음에 각각 장단별의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인트로가 길었는데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매우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굳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역으로 돼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아래서부터 보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후보가 추천이 됩니다. 거북이, 방개, 조개, 메기, 자라라고 하는 후보들이 추천되고 그 각각의 후보들의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임자인 이유와 적임자가 아닌 이유, 이 두 가지를 내가 각각의 동물별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종 선정으로 왜 자라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본문 대목과 이 지문 대목을 통해서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과 의도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빨간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어휘들부터 보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몇 인칭 표현이 되는 거냐면 바로 2인칭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짐, 이것은 왕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죠. 따라서 1인칭 표현이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하다, 얘는 절을 2번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의미의 공경과 공손함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재배, 2번 절한다 라는 표현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소,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임금님께 상소하다,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읍소하다 이렇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상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읍이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소한다는 것은 임금님께 무언가 요청을 드리거나 어떤 신하의 주장을 임금님께 피력하고 표현하는 것을 상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안일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 사기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이러면서 사설 부분이죠. 네, 그냥 말을 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엮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세상과 수국이 대비대조되고 있습니다. 출제화되지는 않았는데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었으면, 즉 대한민국, 조선이었으면 일품 재상님네부터 차례로 들어왔을 텐데 수국이다 보니 물고기 애들이 벼슬 이름을 하나씩 달고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들어왔는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북이는 승상이고 도미는 승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 동물 이름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벼슬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승지는 도미 판서 민어, 여기까지 읽었으면요, 여러분 이 뒷부분은 그냥 0.5초 만에 훑고 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어디서부터 다시 집중하는 거냐면 여기부터죠. 빠각빠각 들어와서 오케이, 음성상징어 사용했고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꾸벅꾸벅 하더구나. 그러면은 모든 동물들이 지금 어전 앞으로 와서, 임금님 앞으로 와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한 1초 정도 만에 얘네들을, 좀 긴 대목이지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홍어가 현감인지 아닌지 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나열되고 있네, 열거되고 있네, 이 정도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용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토끼간을 얻어 나의 병을 구원할 자 누가 있나뇨? 했더니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왕이 탄식하시게 되는 거죠.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는 죽을 임금을 살렸거만은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나를 살리겠는가?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각주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충신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설득 전략으로서 용왕의 화법, 말하기 방식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판소리를 지금
듣고 즐기고 있는 관객들도 이런 고사가 나왔을 때 반갑겠죠.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몰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잉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를 못하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수국이 되는 거죠. 물나라. 수국 말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즉 지혜 용맹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은 숨겨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거겠지만 우리 수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를 못하리다 라고 하는 대목이 이제 요 26번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어야만 토끼의 간을 얻어올 수 있을 텐데 확신은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누가 있으려나 점점점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임금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북이 어때? 자, 그랬더니 이제 거북이 지략은 좋으나 복판이 모두 다 데모인고로 인간들에 의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모장, 탄건, 쥐쌈짓근 이런 것들이 모두 데모로 만든다는 거죠. 데모가 거북이 등판이었나요? 네, 맞네요. 그 거북이 등판으로 이런 공예품들을 모두 만들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 거북이 잡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은 적임자인 이유 하나와 적임자가 아닌 이유 하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때 반개가 직접 들어옵니다.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 잡을 수 있겠죠? 거북이는 직접 자원하진 않았지만 반개는 그래도 나름 자기가 자원했어요. 용감하죠. 신의 고향 세상이요. 저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알다시피 개는 육지와 바다를 오고 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적임자인 이유죠. 그리고 산토끼와 달토끼 안면이 있사오니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소신의 엄지발로 가는 허리를 바드드득 안어다가 대왕전 파칠이다. 네, 그래서 이 반개는요 나름대로 좀 용기 있고 용맹하고 충신에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님의 이어지는 말이 그 대답이 압권이죠. 네 말은 그러하나 네 생긴 눈이 허망하게 솟았기로 왔다 갔다를 잘하니 걔는 왔다 갔다를 잘하죠. 가다가 뒷걸음질을 잘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하고 적임자가 아닌 이유를 이야기하며 개를 물려버립니다. 방첩사 조개가 어떠하뇨? 자, 임금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조개는 어떨까? 자, 그러면 지금 거북이 하나 나왔고 반개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조개입니다. 자, 정언이 말합니다. 잉어죠. 정언 잉어였습니다. 잉어가 말하기를 조개는 방신제도가 좋사오나 철갑이 꿋꿋 그죠? 조개는 단단하죠. 그렇지만 옛글에 이르기를 슐조 새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고 하였으니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까? 어부질이죠. 결국에 세상에 나가게 되면 새와 싸우게 되다가 어부에게 잡혀 속절없이 죽게 될 터이니 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게 거북이하고 조개는 결과적으로 다 사람들한테 잡히네요. 사람들한테 잡히는 이유는 다릅니다. 그죠? 거북이는 사람들이 그 거북이 등껍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잡히는 거고 조개는 새하고 싸울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어부지리로 어부가 잡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하면 어찌하면 옳단 말이냐? 자, 네 번째 메기 어떠하냐? 메기는 풍채가 좋아요. 장점입니다. 그죠? 메기가 풍채가 좋기 때문에 좀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메기 매운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가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가오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자, 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메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메기는요.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을 많이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이 메기 지가 배고플 거기 때문에 많이 먹는 애거든요. 그래서 요깃감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살입쓴 어웅들이 어부죠. 어웅들이 입감 꿰어서 물에 풍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 채어 낚아다가 약으로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식 이게 바로 메기의 탐식이죠. 메기의 아가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들한테 걸려서 약이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한참 결정을 못하고 있을 적에 저 뒤에서 한신하가 들어오는데 네, 사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설 부분에서 들어오는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신아가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왜 굳이 똑같은 말이 두 번 했지? 이렇게 궁금해하실까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뭐 까마귀 불이 같구나 외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에다 방패를 쥐고 있구나. 바로 별주부 차랍니다. 거북이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애죠. 용왕이 상소를 받아보시고 칭찬왈. 와 충신이로다. 자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들의 고기밥이 된다니. 그렇죠. 앞에 있었던 이 4개의 동물들은 결과적으로 다 사람들한테 잡히게 됐잖아요. 그 안이 원통하겠는가? 별주부가 말하기를 망보기를 잘하니. 와우. 자라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 하나. 토끼의 얼굴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화상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망보기를 잘하는 자라가 결국에 최종 선정이 되고 화공을 불러서 토끼의 얼굴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토끼의 외양을 묘사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역시 열거와 나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목은 왜 하겠어요 결국에. 여러분들도 좀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재밌진 않겠지만 결국에 흥미 유발이에요. 좀 몰입을 하라고 재밌으라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자, 26번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들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용왕은 자신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다투는 신하들. 그런 적이 없었죠. 신하들은 오히려 가만히 나서지 않고 있었고요. 물론 반개 딱 하나가 먼저 나서기는 했지만 권력을 얻겠다고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뭐 용왕님 짱이에요,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나대는 신하들 없었습니다. 3번, 잉어는 승상인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 아니었죠. 거북이의 장점이 지략이었죠. 네. 거북이는 지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였냐면 그 거북이 등껍질이 인간들에게 너무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부분이었죠. 4번, 방개는 수국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자. 뭔 소리예요? 방첩사 방개였잖아요. 맞나요? 아, 해운공 방개네요. 네, 벼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인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이 육지이기 때문에 토끼를 잘 잡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는 입증 사례로 얘기했던 거지. 방개의 그 속내가 의도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5번, 화공은 동행한다. 뭔 소리입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네, 27번 A와 B인데 A가 뭐였죠? A가 그 동물들을 나열하는 거. 임금님 앞으로 나아오는 동물들이었죠. 용궁의 모습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용궁의 모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뭐 그래도 얘는 아예 X로 치기보다는 선생님이라면 세모 정도 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국의 신하,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죠. 신하들의 생활 모습, 이건 진짜 아니죠. 신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그 생활 모습을 그린 건 아니니까요. 용왕이 처한 문제 아직 나오지 않았었고요. 용궁을 뭐 긍정적으로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에 B에서 육지의 모습 아니죠. 토끼의 신체 부위입니다. 토끼의 생활 모습? 아니죠. 아 근데 토끼의 생활 모습 얘도 조금 그래도 맞다고 볼 여진 있겠다. 얘도 세모 정도로 할게요. 뭐 천하 명산 승지간의 경계 보던 눈 뭐 이러면서 토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 드러나긴 하네요. 4, 5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28번 2번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에서 용왕은 방개에 눈이 솟아있어. 맞죠?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쉬우므로 여기가 들렸죠? 눈이 솟아있어 뒷걸음질 치기를 잘하니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왔다 갔다를 잘하니 전진했다 또 후퇴할 것 같으니까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만 좀 더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부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이런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은요. 첫 번째 해학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 풍자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해학적이라는 건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만들어주는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풍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희화화시키는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작품의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항상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풍자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공가라고 하는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이 별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충의 사상, 이 충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유교적 가치관과 결부시켜서 정말 우리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냐면 무능한 왕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궁에 살고 있는 용왕이 굉장히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면적 주제를 너무 작품의 앞에 내세우다 보면은 결국에 다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존재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포인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토끼하고 이제 자라에 대해서 좀 토끼를 긍정적으로 불려지도 있고 부정적으로 불려지도 있다는 거, 자라도 마찬가지라는 거. 바로 얘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만 한번 잡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은 뭐냐? 바로 위기를 모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능력, 즉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냐면 허욕에 대한 경계. 결국에 토끼가 헛된 욕심과 망상 때문에 이 별주부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허욕을 갖게 되면 그 끝이, 결말이 나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의 플러스 긍정적인 면은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 즉 토끼를 유혹하고 꿰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면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긍정적인 면은 없고 거의 다 항상 부정적인 면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수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숨만 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